부산에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군 입대 전 마지막 여행을 떠난 아들이 보내준 부산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당신은 분명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남편의 수상한 행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했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아직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저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꽃시장에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면 마치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경매사들의 쩌렁쩌렁한 외침과 분주하게 오가는 카트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짙은 꽃향기가 뒤섞여 독특한 생명력을 뿜어냈어요. 저는 그 활기 넘치는 혼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품고 있는 꽃들을 찾아 헤매는 작은 꽃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장미의 붉은 벨벳 같은 감촉, 프리지어의 달콤하고 청아한 향기, 아직 피지 않은 작약 봉우리가 품은 단단한 약속.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저의 작은 가게 향기로운 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스며든 성전과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서 데려온 꽃들의 가시를 다듬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맑은 물에 담가주는 일련의 과정은 고된 노동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저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난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며 손님들의 품에 안겨나갈 때 저는 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막막했던 날들에 대한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갓 20해를 넘긴 이제는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훈장이자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듬직한 모습과는 달리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난히 병약한 아이였어요. 감기를 한번 알아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고 한밤중에 숨쉬기 힘들어하며 새파랗게 질리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간 것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뛰어놀 때 제 아들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차가운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만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끝없는 검사와 치료를 견뎌내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아이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제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새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가쁜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남은 생의 모든 행운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이 가여운 제 아들만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거짓말처럼 병마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다르게 키가 컸고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고 더 이상 밤중의 기침 소리에 놀라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현관문을 들어서던 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 키를 훌쩍 넘어 이제는 저를 내려다보는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들이 보여준 모든 성장의 순간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은 몸만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서일까요? 아들은 또래보다 훨씬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언제나 엄마인 저를 가장 먼저 챙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피곤할 법도 한데 매일같이 꽃집에 들러가게 정리를 돕고 무거운 화분 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무심코 흘리기라도 하면 다음 날 어김없이 제 화장대 위에는 통증 완화 파스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의 서툰 글씨로 엄마 아프지 마세요라고 적힌 작은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주말이면 을의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아들은 늘 함께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하셨던 시아버님도 손주 앞에서는 언제나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아들이 곁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학교 소식을 제잘거리면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로 한 상 가득 차려내시며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라 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모진 시집살이 한 번 겪지 않고 이토록 사랑받는 며느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제 아들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내가 우리 집안에 복덩이를 안겨주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어요. 남편 역시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대견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상 스트레스로 지쳐서 귀가한 날에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 보니 피로가 다 풀리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들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어라며 공을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클수록 현재의 행복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막 마감 정리를 끝낸 꽃집에 앉아 가게 한편에 걸린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 곁에서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던 날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던 날이었죠.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온기를, 이 완벽한 평화를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병약했던 아들을 기적처럼 키워낸 엄마로서, 그리고 이 단란한 가정을 일군 아내로서의 당연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폭풍우도 우리의 행복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은 우리 가족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아이가 앓던 시간 동안 멈춰있던 저희 부부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남편이었어요. 아들이 건강을 되찾자 남편은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을 보상받으려는 듯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평생 일과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다거나 중요한 거래처와 저녁 식사가 있었다는 식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기꺼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병간호로 경황이 없던 시절 남편은 홀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에 짓눌려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숨을 좀 돌리고 싶겠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늦은 밤 식어버린 저녁상을 치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회식과 모임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에 깊게 밴 낯선 음식 냄새와 담배 연기는 제 마음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자신의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편한 옷만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딱 붙는 셔츠와 값비싼 브랜드의 재킷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옷장 한편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색상의 넥타이들이 가지런히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쓰는 화장품보다 훨씬 고가의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이 화장대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피부과에 다니며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하고는 퇴근 후에도 꼬박꼬박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이 남편의 설명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오로지 줄어드는 허리 사이즈와 선명해지는 복근에만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겪는다는 일종의 위기감일 거라고, 젊음을 되찾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일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새로 사온 옷을 입고 멋을 부릴 때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잘 어울린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뿌리는 낯설고 강한 향수 냄새는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 같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에서 저는 언젠가부터 깊은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남편의 잦아진 출장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난 후부터 남편의 출장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어떨 때는 부산이었다가 다음번에는 제주도,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출장의 목적이나 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그는 늘 사업상 중요한 일이라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해서라는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대화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예전처럼 저의 걱정을 헤아리는 따뜻함 대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미세한 경계심과 귀찮음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의 여행 가방은 더 이상 평범한 출장용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와이셔츠들이 항상 들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갓 사온 듯 빳빳한 셔츠 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까닭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나 제공될 법한 고급스러운 향기의 세면 도구들이 그의 세면 파우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그의 짐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기가 나는 작은 비누를 발견했습니다.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비즈니스 호텔에서도 이런 향의 비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비누 하나가 제 손 안에서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텅 빈 침대 옆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상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기에 저렇게까지 멋을 부리는 걸까? 정말 일이 바빠서 저렇게 자주 집을 비우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 집을 피하고 싶은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늦은 밤까지 남편의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옷깃에서는 늘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향수, 냄새와 섞인 담배 연기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예민함 때문일 거라고, 쓸데없는 상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수십 년을 오직 저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제 손으로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사소한 의심 하나로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 요즘 이상해.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따져 묻는 순간 우리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신뢰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중년의 방황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에 자상하고 가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평화로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며 남편의 변해가는 그림자를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차 안에서 여자 머리핀을 발견하고도 아들 친구가 떨어뜨렸나 보내라며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명하고 너그러운 아내의 가면을 쓰고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점점 더 농도를 더해가는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의 낯선 향수와 잦아진 출장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20해를 살며 처음으로 저에게서 긴 시간 떨어져 지내게 될 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초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군 입대 날짜를 받아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식탁에서 아들은 조금 쑥스러운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지도를 한 장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부산, 여수, 강릉, 속초 등 전국의 도시 이름과 함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자신의 두 발로 이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다는 것이 아들의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동시에 훅 끼쳐오는 서운함과 걱정이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만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계획을 듣고는 남자라면 그런 배포가 있어야지라며 호탕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두툼하게 현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곤 몸조심하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너라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서 아들에 대한 대견함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의무에서 한 발짝 벗어난 듯한 미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아들이 펼쳐놓은 지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미지의 장소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며 제 안의 불안감을 꾹 눌러 담고 환하게 웃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아들은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각 지역의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고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며 분주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는 전형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배낭에 옷가지를 챙겨 넣는 아들의 옆에서 저는 소화제, 해열제, 상처에 바를 연고와 밴드 같은 비상약품들을 작은 파우치에 따로 담아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컵라면 몇 개와 즉석밥도 챙겨 넣었어요. 행여나 밤길이 위험할까 싶어 작은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었고 현금은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의 유난스러움에 엄마, 저 어린애 아니에요라며 웃었지만 제가 챙겨주는 물건들을 군소리 없이 배낭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따끈한 밥을 지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는 큰 키를 숙여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전화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씩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들의 등을 몇 번이고 토닥여 주었어요. 아들이 탄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 집안에 내려앉은 정막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어. 그날 꽃집에서도 저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첫 연락이 온 것은 해가 저물녘이었습니다. 엄마, 저 첫 목적지인 전주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그제야 저는 온종일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길거리에서 사 먹은 떡갈비 꼬치의 맛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들기 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제잘거리다가 엄마도 잘 자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과 통화하는 것은 저희 둘만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일 저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수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고 순천만 갈대밭의 황금빛 물결을 동영상으로 담아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는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마치 제가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아들의 안녕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애틋한 마음은 제 불안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동하는 날이었는데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신호음만 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꽃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흐를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휴대폰 화면에 내 사랑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 품을 떠나도 제 걱정의 끈은 결코 아들을 놓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남은 여행이 부디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남편을 향한 불안까지 잊게 해달라는 저의 이기적인 바람도 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떠난 집은 유난히 넓고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아들의 부산스러운 소리도 학교 다녀와서 조잘대던 목소리도 없는 집안은 낯선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꽃집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어요. 그렇게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남편을 향한 해묵은 의심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위해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며칠간의 강원도 출장으로 피곤하다며 저녁도 거른 채 침실로 직행한 뒤였습니다. 서재 한가운데에는 그가 아무렇게나 던져둔 출장용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땀에 젖은 셔츠와 구겨진 서류 뭉치들이 뒤섞여 어지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낯선 남의 물건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셔츠를 꺼내 세탁 바구니에 담고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제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였어요. 상자에는 금박으로 고급스럽게 새겨진 호텔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의 것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앙증맞은 크기의 샴푸와 컨디셔너, 보디로션, 그리고 작은 비누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향기였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자스민과 장미향. 그것은 남성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취였어요. 마치 잘 가꾸어진 비밀의 정원에 들어선 듯한 관능적이기까지 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비누를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가방에서 난리 없는 그 향기는 불길한 신호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방의 나머지 주머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저의 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제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꾸깃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어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저도 잡지에서나 보았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메뉴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인 커플 디너 세트, 커플 세트. 그 두 단어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낙인처럼 제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저를 짓눌렀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바로 그제 남편이 중요한 바이어와 밤늦게까지 미팅이 있다며 외박을 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함께 주문된 와인의 이름과 가격, 그리고 하트 모양 티라미수 디저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즈니스 접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연인들을 위한 그곳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외모 관리,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명백한 신호들을 모른 척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 장의 영수증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침실로 뛰쳐들어가 잠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영수증과 호텔 어메니티를 들고 캄캄한 거실로 나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에서 깬 남편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아직 안 자고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식탁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영수증과 작은 비누 상자를 내밀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고는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갔던 거야. 접대였어, 접대.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접대를 커플 세트로 하나요? 그제야 남편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의 물건은 왜 함부로 뒤지고 그래?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이 저를 추궁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아니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태연함과 뻔뻔함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거대한 불길함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던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며칠간 부산으로 출장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이 바로 저 부산이라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서재와 고요한 거실,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짙은 의심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집안 곳곳을 떠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 평소보다 일찍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채로운 꽃들이 뿜어내는 생기 넘치는 향기가 저를 맞았지만 그날따라 그 어떤 향기도 제 마음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장미의 화려함도 프리지어의 청초함도 그저 색바랜 그림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꽃을 다듬고 물을 갈아주며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 저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커플 세트.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접대였다고 저를 의심하는 거냐고 되려 큰 소리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가 뱉은 몇 마디의 뻔뻔한 거짓말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저는 완벽한 바보였습니다. 꽃잎을 다듬던 가위 끝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 가위로 제 삶을 옥죄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덩굴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잿빛 같은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내온 사진이겠거니 무심코 화면을 켠 제 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작고 단아한 목걸이 사진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맑고 투명한 옷구슬이 달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경주 불국사 앞 작은 가게에서 샀어요. 건강 지켜주고 좋은 기운만 가져다주는 부적이래요.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제가 없어도 이거 보면서 제 생각하세요.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로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아들의 따뜻한 진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깟 목걸이가 뭐라고, 그깟 메시지 몇 줄이 뭐라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깊은 위로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토록 저를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물,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목걸이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담긴 그 작은 옷구슬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영롱하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괜찮다. 저 사람 없어도 나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괜찮다. 아들만 보고 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아들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화면에 내 사랑 아들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미소를 머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걸이 잘 받았어. 너무 예쁘다.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제 목소리는 기쁨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뜨거나 장난기 넘치는 목소리가 아닌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순진한 물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부산 여행 오셨어요? 저 방금 부산역에 내렸는데 광장 쪽에서 아빠 차를 봤어요. 아들의 천진한 목소리에 온 세상의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부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도착한 곳도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차가운 새뭉치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혀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일 때문에 가셨지. 겨우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아빠 차 맞아요. 번호판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빠 혼자가 아니신데 웬 아주머니랑 같이 차에서 내리셨어요. 누구지? 엄마 아는 분이세요? 아주머니.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아니길,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동료일 거라고, 사업 파트너일 거라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 분이 팔짱을 끼셨네? 되게 다정해 보이시는데 엄마 혹시 제가 모르는 친척분이세요? 이상하다, 두 분이 지금 저쪽 호텔로 들어가시는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아들의 목소리, 호텔, 팔짱 낀 모습, 그 모든 단어들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금 찍어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백화점에서 함께 골라주었던 남편의 네이비색 재킷, 그의 익숙한 뒷모습, 그리고 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자의 얼굴.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려한 호텔의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제가 애써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명, 낯선 향수, 커플 디너 영수증,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제 눈앞에 끔찍한 현실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했던 세상, 아들의 선물로 잠시나마 다시 찾았다고 믿었던 그 평화가 그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 한 장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 깨진 액정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을까. 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지금 갈게. 저는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지갑과 차키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꽃집 문을 잠그는 것도
가스불을 확인하는 것도 잊었어요. 오직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한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미소, 저를 아껴주던 손길, 우리가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피 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가속 페달을 더욱 힘껏 밟았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아들이 가리킨 호텔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호텔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모든 불빛이 저의 불행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는 주말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구석의 소파에 아들과 나란히 앉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을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리채라도 잡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만 내밀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제 안에서 들끓는 이글거리는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지옥 속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 그리고 그의 팔에 다정하게 기댄 채 웃고 있는 낯선 여자. 여자는 남편보다 한참은 젊어 보였고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내며 남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등장에 놀라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 그리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 여자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짝!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남편의 뺨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옆에 서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여자가 휘청거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과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오직 제 남편을, 제 가정을 짓밟은 저 여자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저희를 말렸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슬픔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제게 수치스러운 분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에서도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의 그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남편의 심장을 관통했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아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장소를, 제가 바친 청춘의 무덤을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도,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도, 그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며 내는 건조한 소음만이 우리 모자의 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정면만 응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제 옆자리에 앉은 아들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두 사람의 단단하고 비장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제 어깨 위로 손을 얹어 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슬픔과 배신감은 이미 그 뜨거운 용량을 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지는 대신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공간, 그의 취향과 성공의 증거들로 가득 찬 그 방으로 들어섰어요. 고급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그의 채취가 밴 의자까지, 이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최근 몇 년간 사들인 값비싼 양복들과 화려한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제가 직접 다림질해 주었던 옷들이었어요. 저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셔츠, 빳빳한 재킷의 어깨선, 그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가장 큰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옷가지들을 아무렇게나 구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개거나 순서대로 넣지 않았어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처럼 경멸과 분노를 담아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넥타이 수십 개도 한꺼번에 움켜쥐어 가방에 던져 넣었고 서랍을 열어 그의 속옷과 양말까지 남김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그의 값비싼 향수병들과 스킨케어 제품들도 모조리 가방 안으로 처박았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집에서 그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짐을 싼 후에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서류 양식이라고 타자를 쳤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서식을 내려받아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따끈한 종이 2장. 남편과 아내의 칸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을 묶어왔던 질긴 족쇄가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그의 짐가방 맨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가방들을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갔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가 먼저 와서 울며불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은 집안 공기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짐가방, 가리고 소파에 꼿꼿이 앉아있는 저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가 변명을 위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하셨던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핏발선 눈으로 손가락질하여 문 밖을 가리키셨어요. 나가라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던 시어머님은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짐가방을 끌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의 종언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응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소문 끝에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동네에서 꽤 큰 규모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주말 오후 시간을 골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제가 산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이 보냈던 사진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호텔로 들어가던 바로 그 사진을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입니다. 순식간에 마트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그녀의 손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인지,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알고 있다며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후에야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마트를 그만두었고 그녀의 가정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복수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집은 놀라울 만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의 부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옆에 늘 놓여있던 그의 구두, 욕실에 걸려있던 그의 칫솔, 소파 위 그가 항상 앉던 자리, 수십 년간 제 삶의 일부였던 그의 흔적들이 사라진 공간은 허전함을 넘어 기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내 시원함과 해방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고 그의 옷에 밴 낯선 향기에 마음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마침내 맑고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사과하셨어요. 그놈은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다. 너는 여전히 우리 딸이고 우리 며느리다. 시아버님의 무뚝뚝한 위로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반찬을 만들어 나르셨고 혹여나 제가 식사를 거를까 곁에 앉아 밥 먹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제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저는 결혼 생활의 실패가 제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가족으로서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전국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아들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꽃집 일을 돕거나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책을 읽으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아들은 그날의 충격에 대해 묻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깊은 눈빛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를 향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단호한 한마디에 저는 남은 미련과 상처를 모두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제 제 품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에게 기생하는 약한 엄마가 아니라 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훈련소에서도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매일같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속에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말보다 엄마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를 용서하지 말라고 엄마의 행복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그리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꽃집 향기로운 날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을 가게 가득 들여놓았고 새로운 디자인의 꽃다발을 만들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꽃을 만지는 동안 저는 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꽃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교회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겨울 동안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던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고 제 아들이 얼마나 속 깊고 강한 아이인지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분노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남자와 함께 찍었던 수십 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저는 한 장 한 장 망설임 없이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련도 증오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낡은 필름을 정리하는 것처럼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지우고 나자 마치 제 마음속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비워진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 앨범은 앞으로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서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정성껏 꽃을 다듬어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저 자신을 위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을 찾아 함께 웃고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소소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온전한 평화가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제 삶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던 그날, 저는 오히려 제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저를 사랑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으로 스스로 피워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저는 꽃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것이 저의 끔찍했던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일 테니까요.